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GFC 타워 최상층,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무실은 온통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이 마치 검은 비단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지만 그 화려함조차 사무실의 냉정한 분위기를 드지는 못했다. 강지훈은 거대한 흑단 책상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투자펀드 반타블랙이 세진바이오라는 중소 바이오테크 기업의 인수를 막 완료했다는 내용이었다. 시장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인수합병이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2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복수라는 거대한 성의 첫 번째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의 시선이 서류의 마지막 서명란에 머물렀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독한 비냄새와 함께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과거의 편린들이 떠올랐다. 20해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밤에도 꼭 이렇게 비가 내렸다. 타이어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음, 핏빛으로 번져가던 빗물, 그리고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안아주던 고모 박서연의 차가운 품. 김 이사가 조용히 들어와 그의 앞에 섰다. 회장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진바이오는 이제 완전히 우리 소유입니다. 김 이사는 지훈이 고아원에서 나와 홀로 세상과 싸울 때부터 그의 곁을 지켜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훈의 눈빛에 스치는 깊은 고통의 그림자를 읽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수고했소. 이제부터 유진그룹의 공급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면밀히 주시하도록 하시오.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놓쳐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메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김 이사의 등을 묵직하게 짓눌렀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났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한편 유진그룹의 회장실은 강지훈의 사무실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유럽 황실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들로 가득 찬 공간은 박서연 회장의 탐욕과 허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녀는 방금 들어온 비서에 보고의 미간을 찌푸렸다. 반타블랙, 그게 어디 붙어 먹던 놈들이야. 비서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근 몇 년간 M&A 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신흥투자 펀드입니다. 대표는 강지훈이라는 인물인데 언론에 노출된 적이 거의 없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박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근본도 없는 것들이 돈 좀 벌었다고 날뛰는 거겠지. 세진바이오 같은 부실 기업을 왜 인수한담. 그녀에게 세진바이오는 그저 수많은 하청업체 중 하나일 뿐이었다. 유진그룹의 핵심 신약에 들어가는 특수물질을 독점 공급하는 곳이긴 했지만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자신의 발밑에서 조여오는 올가미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사소한 인수가 자신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게 될 지진의 진원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박서연은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그런 잡다한 보고는 집어치워. 안 그래도 신약 발표회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그보다는
반도체 공장 부지 매입건이나 제대로 챙겨. 거기 원주민들, 아직도 버티고 있는 놈들 있나. 그녀의 관심은 오직 제국의 확장에만 쏠려 있었다.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은 그녀에게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가 20년 전 피부티인 어린 조카의 모든 것을 빼앗고 차갑게 내쳤을 때도 그랬다. 오빠 부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흘렸던 눈물은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는 유일한 상속자였던 어린 지훈의 후견인을 자처했고 순진한 아이의 신뢰를 이용해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렸다. 그리고는 쓸모 없어진 아이를 이름도 없는 보육권 앞에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날 이후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박서연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죽었든 살았든 그녀의 알 바 아니었다. 조카의 피눈물로 세운 유진그룹이라는 제국 안에서 그녀는 여왕으로 군림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아성에 감히 도전하지 못했다. 적어도 오늘까지는 그녀는 아직 자신의 손으로 내버린 과거의 망령이 복수의 칼날을 품고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알지 못했다. 다시 GFC 타워의 펜트하우스. 지훈은 샤워를 마치고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다. 손에 들린 위스키 잔 속 얼음이 차갑게 부딪혔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저 불빛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다. 고모라는 악마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지만 않았더라면 그의 뇌리에 다시금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단순 사고로 종결된 부모님의 장례식.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고모 박서연만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재산 상속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10살짜리 아이는 유일한 피부티인 고모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문을 제 손으로 여는 행위인 줄도 모르고 모든 절차가 끝나자 고모의 태도는 돌변했다. 따뜻했던 미소는 싸늘한 경멸로 바뀌었고 다정했던 목소리는 날 선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다. 네 부모는 널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녀는 지훈의 손에 낡은 가방 하나만을 쥐어준 채 낯선 고아원 앞에 그를 버리고 매정하게 떠났다. 자동차의 붉은 후미등이 빛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어린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배신감과 절망, 그리고 세상을 향한 지독한 증오가 그의 작은 심장을 잠식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맹세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박서연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 주겠다고. 그 맹세 하나가 그를 지난 20년의 모진 세월 동안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다. 고아원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는 일찍 철이 들었다. 다른 아이들이 울며 부모를 찾을 때 그는 주먹을 깨물며 홀로 서는 법을 터득했다. 공부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그것만이 이곳을 벗어나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그의 비범한 두뇌와 처절한 노력은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익명의 후원자 훗날 그의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 관리인이었던 김 이사의 도움으로 그는 월스트리트로 향할 수 있었다. 월스트리트는 또 다른 정글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돈의 흐름을 읽고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는 법을 배웠다. 수많은 위기와 배신 속에서 그는 더욱 냉혹하고 치밀해졌다.
그는 결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목표만을 위해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반타블랙이라는 자신만의 성을 구축했다. 세상의 모든 빛을 흡수해버리는 가장 완벽한 검은색. 그의 상처와 복수심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위스키 잔을 비운 지훈이 책상으로 돌아와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유진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계열사들의 재무 정보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박서연이 쌓아 올린 제국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약점을 파고들었다. 세진 바이오 인수는 그가 찾아낸 가장 완벽한 첫 수였다. 그것은 거대한 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고모. 지훈은 화면 속 박서연의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다. 사진 속 그녀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의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럽고 잔인한 본성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 가면을 벗겨낼 생각이었다.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되찾아올 것이다. 그는 김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전 세진 바이오의 연구진들과 화상회의를 잡아주시오. 특히 신물질 개발팀의 초에 박사를 연결해야 하오. 그가 핵심이야. 그의 지시는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명확했다. 초의 박사는 세진 바이오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지만 유진그룹의 압력으로 헐값의 기술을 넘겨야 했던 비운의 천재였다. 지훈의 복수는 박서연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짓밟힌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기도 했다. 전화를 끄는 지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더 이상 그에게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그가 쟁취해야 할 거대한 전장이었다. 20년의 기다림,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 속에서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불꽃만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 불꽃이 거대한 화염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첫 번째 수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유진그룹의 심장부를 파고들었다. 일주일 후 유진제약의 충주공장은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공장장은 태블릿 PC를 든 차에 생산 라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아직도 연락이 안 돼 세진 바이오 놈들.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생산 라인은 멈춰선 지 이미 8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유진제약의 블록버스터 신약 유제논의 핵심 원료인 YJ7의 공급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이었다. 세진 바이오는 유진그룹의 압력에 못 이겨 수년간 불공정한 단가로 YJ7을 독점 공급해왔다. 그들은 유진이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버렸다. 새로운 주인인 반타블랙 측은 품질 관리 시스템, 전면 재검토를 이유로 모든 원료 출고를 중단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그러나 유진이 그동안 힘으로 무시해왔던 나노 단위 순도 검사 조한기였다. 공장장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계약서의 잉크는 분명 유진에게 불리하게 찍혀 있었다. 이 사소한 공급 중단은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유제논의 생산 차질 소식은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5% 이상 급락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하락세를 보인 적 없던 철옹성의 주가였다.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고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유진그룹 본사의 임원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서연은 회의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 선 임원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진바이오 측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계약 조항이 워낙 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딱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그녀는 부러진 펜을 테이블 위로 던지며 싸늘하게 말했다. 이 유진그룹 안에서 법은 나야. 당장 그 근본 없는 반타블랙이라는 놈들 대표를 내 앞에 데려와. 강지훈이라고 했나 직접 만나서 그 잘난 얼굴에 계약서를 던져줄 테니.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반타블랙 측은 모든 소통을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진행했으며 강지훈은 철저히 베일 뒤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서연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도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무례함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분쟁이 아니었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녀는 보안실장인 초회 실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초회 실장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타났다. 그는 박서연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충직한 사냥개였다. 박서연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했다. 반타블랙, 그리고 강지훈, 이 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합법, 불법 가릴 것 없어. 그놈이 아침으로 뭘 먹고 팬티는 무슨 색을 입는지까지 일주일 주지. 최 실장은 아무런 질문 없이 고개만 숙이고 물러갔다. 그의 등 뒤로 박서연의 증오 서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히 내 것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다. 그녀는 여전히 이 공격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가 자신의 먹이를 넘보는 것이라 여겼다. 20년 전 자신이 버린 그 아이가 복수의 칼이 되어 돌아왔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반타블랙의 상황실은 유진그룹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차분하고 질서정연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유진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언론 기사들이 떠 있었다. 강지훈과 김 이사, 그리고 법률 고문인 박 변호사는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이 그린 시나리오대로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박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예상대로 유진 측에서 계약 위반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검토를 요구한 품질 기준은 명백히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기준 미달의 원료를 납품받아온 유진 측의 과실을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이 모든 법적 다툼은 지훈의 머릿속에서 이미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것이었다. 지훈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최 실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나 김 이사가 즉시 대답했다. 네, 회장님. 유진그룹의 보안팀이
저희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쪽 인물 정보와 자금 흐름을 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보고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초의 실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초의 실장의 움직임까지 모두 계산에 넣어두고 있었다. 오히려 그가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우리가 흘려놓은 빵 부스러기들을 잘 물게 놔둬. 그들이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될 테니. 그의 말에 김 이사와 박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보이는 유진그룹의 본사 건물을 향해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바벨탑처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저 건물이 바로 박서연의 탐욕과 죄악의 상징이었다. 그는 저 탑을 한 번에 무너뜨릴 생각이 없었다. 가장 아래층부터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 안의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최 박사님은 어떻게 됐나? 세진 바이오 연구소에서 신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경계했지만 회장님의 진심을 알고 난 후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의 대답에 지훈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초의 박사는 YJ7을 개발한 장본인이었지만 박서연의 협박에 못 이겨 특허권을 헐값에 넘겨야 했던 비운의 과학자였다. 그는 박서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또 다른 피해자였다. 지훈의 복수는 단지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서연이라는 거악에 의해 짓밟히고 잊힌 사람들의 정의를 되찾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는 최 박색에 잃어버린 명예와 권리를 되찾아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의 지식은 유진그룹의 숨통을 끊을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이었다. 초의 박사님께 전해 이제 곧 세상이 그의 위대한 업적을 다시 기억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무대를 마련해 줄 거라고 말이오. 지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폭락하던 유진그룹의 주가가 소폭 반등하고 있었다. 박서연이 언론을 통해 생산 차질은 사소한 문제이며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덕분이었다. 어리석은 발악이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지훈이 준비한 다음 카드는 유진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었다. 세진바이오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다. 지훈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복수는 박서연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탐욕 아래 짓밟혔던 모든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김 이사는 지훈의 지시에 따라 유진그룹의 과거 비리들을 파헤치며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시골 마을이었다. 그곳에는 10년 전 유진건설의 신도시 개발 부지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다 헐값에 땅을 넘겨야 했던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김 이사는 낡은 대문 앞에서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감추지 못하던 노부부는 그가 유진그룹의 사람이 아니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마음의 문을 열었다. 노인은 깊게 펜 주름 사이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유진 놈들은 깡패나 다름없었소. 밤낮으로 찾아와 협박하고 농작물을 망쳐놓고 평생을 바친 땅을 결국 똥값에 넘겨주고 말았지. 그 충격으로 아내는 몸져 누웠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숨죽여 살고 있소. 그의 목소리에는 1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다. 김 이사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보였다. 거기에는 당시 유진건설이 공무원들을 매수하고 용역 깡패를 동원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저희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실 겁니다. 빼앗긴 땅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까지도 말입니다. 그의 약속의 노부부는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다. 한편 강지훈은 보안이 유지되는 화상통신을 통해 세진바이오 연구소에 머무는 최 박사와 직접 대면했다. 화면 너머에 최 박사는 초췌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유진그룹에 대한 복수심과 자신의 연구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는 인물이었다. 지훈은 어떤 위로나 동정도 없이 오직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박사님의 YJ-셋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유진이 박사님을 협박하여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은 명백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훈의 말에 최 박사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소용없을 거요. 유진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요. 나 같은 늙은 과학자 하나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배어 있었다. 지훈은 그의 불신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YJ-7의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미공개 임상 데이터 말입니다. 그 말에 최 박사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가 유진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마지막 양심으로 참아 넘기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자료였다. 유진은 이 데이터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최 박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것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유진그룹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다. 지훈은 그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 자료가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소. 박사님의 원본 데이터는 유진이 안전성을 무시하고 신약을 출시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것은 더 많은 피해자를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훈의 논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침내 초의 박사는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연의 사냥개. 초의 실장의 조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반타블랙이라는 회사는 유령과도 같았다. 자금 흐름은 여러 조세회 피처를 통해 완벽하게 세탁되어 추적이 불가능했고 임직원들은 하나같이 입이 무거웠다. 그가 자랑하던 뇌물과 협박 같은 방식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 강지훈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투명 인간이었다. 현재는 물론 과거의 기록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최 실장은 처음으로 막막함을 느꼈다. 이토록 완벽하게 자신을 숨긴 상대는 처음이었다. 그는 방향을 바꿔 강지훈이라는 이름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강지훈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그의 부하 직원이 아주 오래된 해외 유학 장학 재단의 기록에서 희미한 흔적 하나를 발견했다. 20년 전 월스트리트로 떠난 한 보유권 출신 천재 소년의 이름. 강지훈? 순간 초의 실장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보유권. 20년 전.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이름. 그는 서둘러 박서연 회장의 가족 관계 파일을 다시 열었다.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그녀의 오빠. 그리고 그의 아들. 서류 속 낡은 흑백 사진에는 앳된 얼굴의 소년이 있었다. 지금의 강지훈과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최 실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모든 정황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20년 전 박서연 회장이 직접 내버렸던 어린 조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박서연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강지훈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지금 즉시 뵙고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서연은 최 실장이 내민 서류를 건네받았다. 낡은 가족 사진과 보유권 기록, 그리고 해외 송금 내역까지 그녀의 시선이 강지훈이라는 이름에 꽂혔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이걸 알아내려고 그 소란을 피운 건가?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서류를 넘길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특히 장학재단의 후원금이 오빠 부부가 남긴 해외 비자금 계좌에서 나왔다는 대목에서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장에 있는 흐릿하게나마 현재의 강지훈과 어린 시절의 지훈을 비교해 놓은 사진을 본 순간 박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닮았다. 아니, 똑같았다. 차갑고 공허한 눈빛,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 그것은 분명 20년 전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버렸던 그 아이의 눈빛이었다. 말도 안 돼. 그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 어린아이가 살아남았다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은 충격. 그리고 이내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공포였다. 자신의 가장 끔찍한 원죄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 공포는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저 미천한 것이 감히 내 제국을 위협해. 박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증오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살아 있었구나. 그 쥐새끼가 내 자비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줄도 모르고 감히 주인을 물려고 들어 그녀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20년 전 그 아이를 조금 더 확실하게 밟아버리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이번에는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녀는 초의 실장을 돌아보며 어른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강지훈, 그놈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 사고든 실종이든 상관없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 이번에는 흔적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20년 전에는 재산을 빼앗는 것에서 그쳤지만 이제 그녀는 조카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거대한 비극의 두 번째 막이 오르고 있었다.
자신의 조카가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박서연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을 사업상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오점을 남기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오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언론과 여론을 움직여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반타블렛과 강지훈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사의 논조는 한결같았다. 강지훈은 국부 유출을 일삼는 월스트리트의 검은 자본, 즉 기업 사냥꾼이며 반타블랙은 국내 유망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기술만 빼먹고 버리는 벌처 펀드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강지훈이 과거에 진행했던 몇몇 M&A 사례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묘사했다. 심지어 한 경제신문은 한면에 애국기업 유진, 정체불명 사모펀드의 무차별 공격에 신음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박서연이 흘린 돈의 위력은 대단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강지훈에게 등을 돌렸다. 반타블랙의 사무실은 빗발치는 항해 전화와 투자자들의 문의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직원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폭풍의 눈과도 같은 상황실에서 강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욕설이 담긴 기사들을 무표정하게 스크롤하고 있을 뿐이었다. 김 이사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반박 보도라도 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유진그룹의 여론 조작이라고 밝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저들이 더 크게 소리치도록 내버려둬. 목이 쉴 때까지 그는 채스판을 내려다보는 그랜드 마스터와 같았다. 상대가 떠드는 소음은 그의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박서연이 이토록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여주는 것에 내심 만족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조급함이 바로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진흙탕 싸움으로는 진흙탕 주인을 이길 수 없소. 우리는 저들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판을 열어야 하오. 같은 시각 박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를 예감하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경제평론가들이 강지훈을 맹비난하고 있었고 인터넷 게시판은 그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글들로 도배되고 있었다. 그녀는 최애 실장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봤나 이게 바로 힘이라는 거야. 총이나 칼보다 무서운 게 바로 이 펜대와 혓바닥이지. 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손을 써놨습니다. 곧 반타블라액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강지훈은 대한민국에서 2번 다시 발 붙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과시하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바로 그날 밤, 지훈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의 방식은
박서연처럼 시끄럽거나 저열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하나에,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창을 적의 심장에 정확히 꽂아 넣었다. 김 이사는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PD인 오혜린 기자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녀는 어떤 권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격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오혜린 기자는 처음에는 반타블랙 측의 제보를 경계했다. 기업 간의 이전 투구에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속셈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 이사가 내민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그녀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것은 최 박사가 목숨처럼 지켜온 유제논의 미공개 임상 데이터, 원본과 유진이 데이터를 조작했음을 입증하는 내부 연구원들의 양심 선언서였다. 자료의 파급력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신약의 안전성을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 만한 메가톤급 스캔들이었다. 오혜린 기자는 며칠간의 추가 취재와 검증을 통해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에 정의감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건 싸움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오혜린 기자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목요일 밤 10시. TV 화면에는 국민 신약 유제논의 두 얼굴이라는 섬뜩한 제목이 떠올랐다. 프로그램은 유제논이 심각한 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유진제약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여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폭로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대한민국은 마치 거대한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과 가족들이 복용해온 약이 사실은 독약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강지훈과 반타블랙을 향했던 여론의 화살은 순식간에 방향을 180도 바꿔 유진그룹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다. 기업 사냥꾼에 대한 비난은 살인 기업에 대한 분노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의 주가는 사상 초유의 폭락을 기록하며 거래가 정지되었다. 그룹 본사 앞에는 약을 복용했던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빗발쳤다. 검찰과 식약처는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려 유진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박서연이 강지훈을 향해 일으켰던 언론의 폭풍은 이제 집어삼킬 듯한 쓰나미가 되어 그녀에게 되돌아왔다. 박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자신의 얼굴과 함께 데이터 조작, 임상시험 은폐라는 끔찍한 자막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그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책상 위의 전화기들은 쉴 새 없이 울려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사냥꾼이 하루아침에 사냥감이 되어버린 것이다. 유제논 게이트의 후폭풍은 박서연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셌다. 유진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소비자 불매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검찰의 수사망이 시시각각 그녀의 턱 밑을 조여왔고 평생 충성을 바칠 것 같던 정치권의 후원자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더 사나워지는 법이다. 박서연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위기를 타개할 한 방이 필요했다.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고 추락한 주가를 단숨에 부양시킬 수 있는 극적인 돌파구. 그녀의 탐욕스러운 레이더망에 새로운 목표물이 포착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에설레드 테라퓨틱스라는 이름의 해외 바이오 벤처였다. 에설레드는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차세대 항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 곳으로 월스트리트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었다. 만약 유진이 이 회사를 인수한다면 유제논의 악몽을 덮고 단숨에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터였다. 그것은 절망의 늪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동아줄처럼 보였다. 물론 그 동아줄은 강지훈이 교묘하게 던져놓은 독사의 꼴이었다. 박서연은 이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설레드 인수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재무 담당 임원이 회사의 현금 유동성이 바닥났으며 무리한 인수는 그룹 전체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위기가 곧 기회야 이럴 때일수록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야 한단 말이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핵심 자산들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녀의 도박에 기름을 부은 것은 경쟁자의 등장이었다. 에설레드 인수 전에 강지훈의 반타블랙이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박서연은 이를 강지훈 역시 에설레드의 가치를 알아본 증거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의 싸움에서만큼은 절대로 질 수 없다는 오기가 그녀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인수전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였다. 강지훈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공격적으로 인수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가 10억 달러를 부르면 박서연은 11억을 불렀다. 경쟁이 과열될수록 박서연은 더욱 이성을 잃고 돈을 쏟아부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M&A가 아니었다. 20년 만에 돌아온 조카와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다. 결국 박서연은 유진그룹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금액, 무려 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최종 인수가로 제시했다. 이사들은 모두 사색이 되어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분을 걸고 이사회를 협박하여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녀는 마침내 강지훈을 꺾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와인잔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덫이 발동했다. 유진그룹이 에설레드 측의 인수대금, 송금을 완료했다는 공시가 뜨자마자 반타블랙은 돌연 인수전 포기를 선언했다. 의아함도 잠시 곧이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인터넷판에 충격적인 단독 기사가 올라왔다. 에설레드 테라퓨틱스, 희대의 신약 개발 사기극으로 밝혀져 기사의 내용은 참혹했다. 에설레드의 꿈의 기술은 모두 조작된 데이터에 기반한 허상이었으며 회사는 처음부터 투자금을 노리고 만들어진 정교한 유령 회사, 즉 쉘 컴퍼니였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한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국제 금융 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드러났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뉴스가 터져 나오자마자 에설레드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박서연이 쏟아부은 30억 달러는 흔적도 없이 증발하여 복잡한 조세회 피처의 계좌들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유진그룹은 회생 불가능한 치명타를 맞았다.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고 그룹은 당장 다음 달에 돌아오는 어음조차 막을 수 없는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파국이었다. 유제논 사태에도 간신히 그녀의 곁을 지키던 마지막 충신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룹의 2대 주주와 주요 채권 은행들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박서연의 회장직 해임과 경영권 박탈을 요구했다. 그녀를 구속하라며 아우성치던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은 원래 쥐떼들이었다. 박서연은 거대한 회장실에 홀로 남겨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승리의 축배를 들던 그 공간은 이제 그녀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에 수많은 전화기들이 미친 듯이 울려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지훈이 설계한 완벽한 함정이었음을 그녀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싸움에서 진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20년 전 자신이 벌레처럼 취급했던 그 어린아이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한 것이었다. 지독한 굴욕감과 패배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는 점차 울음소리로 변해갔고 마침내 그녀의 울음은 텅 빈 회장실을 가득 메우는 절규가 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박서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회장직에서 쫓겨나고 전 재산은 압류되었으며 검찰의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도 정계의 거물도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비서실을 통해 그에게 직접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답은 의외로 빨리 돌아왔다. 강지훈은 그녀의 요청을 수락했다. 다만 그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약속 장소는 호텔 라운지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었다. 그곳은 20년 전 그들의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평창동의 옛 저택이었다. 이제는 지훈의 유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먼지 쌓인 과거의 유물과도 같은 곳이었다. 박서연은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섰다. 한때는 이 집의 안주인이 되기를 꿈꿨던 그녀였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잊고 있던 과거의 냄새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정원은 잡초로 무성했고 분수대는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의 집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은 온통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거실 중앙, 하얀 천이 거친 낡은 소파에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2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은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박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입을 열었다. 대체 왜 나를 여기까지 부른 거지?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인가? 지훈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를 눌렀다.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20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녀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집행했던 변호사와의 대화였다.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유언장을 위조하고 어린 지훈을 속여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을 받아낼 계획을 꾸미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된 거야.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하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그의 부모님이 탔던 차량의 사고 기록 감정서였다. 경찰은 단순 빗길 사고로 종결했지만 지훈이 고용한 세계 최고의 사고 분석팀이 찾아낸 결과는 달랐다.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에 인위적인 손상의 흔적이 명백했다.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박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당신은 내 부모님을 죽인 거야. 안 그래. 그는 묻고 있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자의 확신에 찬 어조였다. 박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맹세코 나는? 그녀의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텅 빈 저택을 울렸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벽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다. 하얀 천 위로 빔 프로젝터의 빛이 쏟아지며 여러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 유진건설의 땅을 빼앗긴 노부부, 평생의 연구를 도둑맞은 최 박사, 그리고 박서연의 탐욕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하나 지훈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은 나에게서만 빼앗은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의 제국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았어. 그들의 피눈물이 바로 당신이 쌓아 올린 성의 주춧돌이었지.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희생자들이 흘렸을 모든 눈물과 고통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박서연은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마침내 그녀의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대신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했어. 너 같은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녀의 절규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발악에 불과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지훈을 올려다보며 애원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니? 그냥 돈만 가져가면 됐잖아. 우리는 가족이잖니? 그 말에 처음으로 지훈의 무표정한 얼굴에 균열이 생겼다. 그의 입가에 경멸과 슬픔이 뒤섞인 냉소가 떠올랐다. 가족 그 입으로 감히 가족이라는 말을 담아 그는 그녀의 앞에 다가와 몸을 숙였다. 그의 눈빛은 지옥의 심연보다도 깊고 차가웠다. 당신은 내 돈만 가져간 게 아니야. 내 부모님을, 내 어린 시절을,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내 이름과 인생 전부를 앗아갔어. 나는 그저 내 것을 되찾으러 온 것뿐이야. 당신이 내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그의 선언은 사형 집행인의 마지막 판결처럼 서늘했다. 박서연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먼지 쌓인 저택을 가득 메웠다.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훈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이었다. 그는 법이 그녀를 심판하기 전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를 자신의 입으로 직접 듣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지훈은 무너진 박서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차갑게 내려다본 후 말없이 돌아섰다. 그는 20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과거의 망령을 그곳에 남겨둔 채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맑은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저택 안에서 들려오는 절규와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를 뒤로하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향해 걸어 나갔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마침내 끝이 났다. 박서연의 체포는 거대한 부패의 둑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검찰의 수사는 유진그룹을 넘어 정관계 로비와 비자금 스캔들로 확대되었다. 박서연의 충직한 사냥개였던 최 실장을 비롯하여 그녀의 돈을 받고 불법을 눈감아주었던 수많은 공모자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진 게이트는 박서연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로 막을 내렸다. 법정은 그녀의 금융범죄뿐만 아니라 20년 전 강지훈 부모님의 죽음에도 그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직접적인 살인교사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브레이크 결함을 인지하고도 사고를 유도한 정황이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법의 심판은 더뎠지만 결국 정의는 살아있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유진그룹의 모든 자산은 유일한 적법 상속자인 강지훈에게로 돌아왔다. 파산 직전에 거대 기업을 떠안게 된 그는 복수자라는 가면을 벗고 이제는 재건의 설계자로서 카메라 앞에 섰다. 취임식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베일에 쌓인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되찾은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의 첫 번째 일성은 사죄였다. 그는 유진그룹의 이름으로 고통받았던 모든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그룹의 이름을 자신의 아버지 이름인 재원, 사유엔을 따 재원그룹으로 변경한다고 선포했다. 박서연의 탐욕으로 얼룩진 이름을 지우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했던 아버지의 유지를 잇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재원그룹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첫걸음을 뗄 것입니다. 그는 그룹의 사재를 출연하여 빚 되찾기 재단을 설립하고 박서연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땅을 빼앗겼던 노부부, 기술을 도둑맞았던 최애 박사,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대상이었다. 그의 행보는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의 개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비윤리적인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했으며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침을 내세웠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진심을 의심했지만 묵묵히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재원그룹은 그의 손에서 과거의 오명을 씻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몇 달 후 최 박사는 재원바이오의 신임 연구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지훈은 그에게 전적인 연구 자율권과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연구실에서 최 박사는 다시 한번 인류를 위한 신약 개발의 꿈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노부부는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재단의 도움으로 손주의 치료비까지 지원받게 되었다. 그들은 김 이사를 통해 지훈에게 눈물의 감사 편지를 전해왔다. 강지훈은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는 허무함 대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에서 오는 충만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곁을 지켜온 김 이사는 조용히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돌아가신 회장님과 사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 말에 지후는 아무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복수심이 아닌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1년 후 재원그룹은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 강지후는 그룹의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그는 평창동의 낡은 저택을 허무는 대신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 그는 GFC 타워의 차가운 펜트하우스를 떠나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지후는 아버지의 옛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거대 기업 총수의 사무실이 아닌 따뜻한 햇살과 낡은 책 냄새가 가득한 평온한 공간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어머니가 가꾸시던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20년 만에 다시 꽃을 피운 라일락 나무에서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이다. 복수의 끝은 허무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었고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속에서 그의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그 사진을 향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폭풍은 지나갔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도 고요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